안녕하십니까. 세종연구소 이대호입니다. 오늘은 지난달 21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 무슨 얘기가 오고 갔고 우리는 어떠한 성과를 얻었으며 또 후속 과제는 뭔가, 이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사실 이번 정상회담은 뭐 여러분도 혹시 보셨을지 모르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긴 공동 성명이 나오고, 또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팩트 시트라 그래 가지고 설명 자료까지 아주 분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걸 보면은 상당히 많은 얘기가, 두 정상 간에 많은 얘기가 오고 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역시 그 긴 만큼 많은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양국 정상이 어, 어, 본인들이 원하는 것은 아마 공동 성명을 통해서 다 합의를 이루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이제 공동 성명을 쭉 읽어가다가 보면은 그 사용된 용어라든가 어떤 문구, 이것들이 상당히 양국 정상 간의 합의가 아주 그렇게 쉽게 실행에 옮겨질 것 같지 않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던 그 한반도의 그 완전한 그 평화 안정을 위해서 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갖다 진행시켰는데, 사실 우여곡절 끝에 지금 교착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은 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다시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얻었다고 볼 수 있고요.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제 그 4차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그 반도체라든가 아니면 전기차 배터리 같은 것에서 한국 기업의 도움을 확실히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미중 간의 그 갈등이 굉장히 있고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데, 거기서도 어떠한 기술 분야에서 어떠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할까요? 그런 점에서 바이든 대통령도 뭐 성과를 나름대로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선 이제 그 무슨 성과를 얻었나를 생각해 보면, 사실 한미동맹 강화가 재확인됐다는 거죠. 사실 이거는 뭐 성과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수많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항상 첫 번째 나오는 것이 한미 어떠한 그 안보 공약 재확인, 또 확장 억제력을 갖다가 제공하겠다. 그리고 우리 정부와 그 합의를 한 그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에도 우리가 확실히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 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뭐 이건 늘 나오는 얘기지만 북한이라는 실체적 위협에 직면해 있는 우리로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그 합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는 이게 우리 정부가 얻은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하는데, 그 미사일 지침이 종료됐습니다. 미사일 지침이라는 거는 79년도에 만들어져 가지고 뭐 지금까지 4차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하여튼 우리는 탄도미사일 개발에 있어서 800km, 사거리 800km를 넘는 탄도미사일은 개발하지 못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그 지침이 종료됨에 따라서 우리도 얼마든지 뭐 ICBM까지는 우리가 뭐 개발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최대 사거리까지의 그 탄도미사일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 생각으로는 뭐 기술력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방위 충분성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중국이라는 강대국과 접하고 있어서 그쪽에서 뭐 공격을 한다 그러면 참 우리로서는 난감한 사정인데, 사실 우리가 이번에 그 800km를 넘는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됨으로써 중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사실 보유할 수 있죠. 마음만 먹으면. 그런 면에서는 이건 상당히 큰 성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어떠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에 상당한 동력을 얻었죠. 그러니까 제일 우리 정부가 주장했던 강조했던 그런 내용이 뭐냐면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 그리고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선언이 어떠한 한국과 미국의 대북 정책의 어떠한 출발점이 된다는 합의가 있었습니다. 이건 상당히
우리 정부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합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잘 아시겠지만 그 판문점 선언, 남북 간의 판문점 선언에서는 그 사실 얼마 전에 그 폭파당했죠. 남북 그 연락사무소 설치하고 남북 간의 어떠한 일체 적대 행위를 다 금지한다. 그리고 뭐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종전선언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근데 이제 분명히 맨 마지막에는 이제 한반도 완전 비핵화 얘기가 있었죠. 그리고 싱가포르 선언은 저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 간의 그 합의인데요. 그것도 뭐 쭉 네 가지 쭉 있지만 중요한 거는 트럼프 대통령, 미국은 김정은 위원장의 어떠한 체제 안정을 보장하고 그 대신 김 위원장은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겠다 뭐 이런 차원에서 합의를 이룬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그 새로운 북미 관계 개선에 대한 그 실마리를 제공한 그런 회의였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정부로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또 싱가포르의 그 저 북미 정상회담 같은 경우도 우리 정부가 굉장히 노력해서 성취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협력이 굉장히 확대됐죠. 뭐 백신 협력도 하고 경제 협력, 기술 협력, 뭐 나아가서는 뭐 원전, 원자력 발전소의 어떤 해외 수출에서의 공동으로 노력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쭉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길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말씀드리지 않고 그런 면에 있어서 상당히 우리 성과를 거두었고, 뭐 특별히 하나 말씀드린다면은 백신 공급이죠 우리에게. 예. 그 바이든 대통령이 그 약 한 8천만 회분의 그 백신을 갖다가 어려운 국가들을 도와주겠다. 그래서 사실 은근히 우리 정부도 기대를 했었죠. 예. 그 일부가 우리한테 오지 않을까 그랬는데 이제 어떠한 그 백신 지원 지침 원칙에 우리나라는 그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한 성과는 거두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 군을 위해서 55만 명분의 그 백신을 제공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그 이건 뭐 이 내용에는 없지만 보니까 110만 명분 정도를 보내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것도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중간중간에 어떤 용어, 문구 이런 것들이 좀 언짢은 문구들이 들어있어서 사실 그게 이제 어떠한 합의 이행 과정에서 상당히 걸림돌로 작용을 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 북한과의 대화, 또 뭐 외교적 해결, 북한 문제 외교적 해결 이런 문제가 이런 일이 양국 정상 간의 합의가 있었습니다만은 거기에 보면은 뭐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 또 북한 인권 개선, 한미일 안보 협력 이런 얘기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사실 뭐 다 아시겠지만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이라는 건 대북 경제 제재를 갖다가 뭐 약화시키거나 뭐 해제하지 않겠다 뭐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그동안 또 거론되지 않았던 인권 문제까지 그 거론이 됐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뭐 선뜻 남북 대화라든가 북미 대화에 나서기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 두 번째는 뭐 쿼드 문제가 되는 쿼드라든가 남중국해, 동중국해, 대만 해협의 안정에 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여러 번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강조했던 얘기가 뭐냐면 한미동맹은 포괄적 동맹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를 해요. 포괄적 동맹이라는 거는 사실 2006년인가 당시 그 정상회담 때 합의된 건데요. 이거는 그 동맹의 어떠한 그 협력 범위를 굉장히 확대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미동맹이 한반도에 국한된 동맹이 아니고 전 세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동맹,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적에 상당히 그 제 개인적으로 그 우려되는 건 뭐냐면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꼭 그 논의가 되었던가 또 실행에 옮겨졌던가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것은 그 주한미군이 대북 억제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그쪽으로 투입될 수 있다는, 뭐 쉽게 얘기하면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상당히 그 강화가 된다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강화가 된다면 사실 어떠한 그 대북 억제의 약화하고 바로 이어지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점이 좀 우려된다는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뭐 마지막으로는 그래도 미일 정상회담과는 달리, 정상회담에서 나온 공동성명과는 달리 그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는 중국이라는 국가명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간중간에 그 사용된 용어라든가 문구 같은 걸 보면은 과거 미국이 중국을 비난할 때 사용했던 그 문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법치를 강조한다든가 인권 문제를 얘기한다든가 또한 국제법을 뭐 존중해야 된다든가 또는 항행의 자유가 보장돼야 된다. 그리고 뭐 결정적으로 저 무역 관행, 불공정 무역 관행은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뭐 다 중국을 겨냥한 문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은 과거 사드 사태 때 우리가 그 중국의 어떤 무역 보복 이런 걸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는데 제 생각은 이번에는 그렇게 그때와는 좀 다르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쿼드, 그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의 아주 실행의 핵심체죠. 이 쿼드를 갖다 확대하기 위해서 미국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한국을 상당히 그 약한 고리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자칫 그 이번 공동성명 뭐 이런 걸 빌미를 해가지고 중국이 한국의 경제 보복을 가한다 그러면은 그 약한 고리가 뭐 순식간에 강한 고리로 바뀔 수 있다는 걸 중국이 모르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뭐 그 정도 그것에 대해서는 큰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뭐 경제적 측면에서 한중 관계가 중요한 만큼 상당히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많은 성과도 거뒀지만 많은 과제도 안고 돌아오셨어요, 문 대통령이. 그러니까 뭐 남은 1년 동안 진짜 우리의 그 모든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 가지고 한쪽으로는 실행을 하고 한쪽으로는 후속 조치에 뭐 정확히 말씀드리면 어떤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